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또 우리 학생들이 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기 시작하겠습니다. 성전과 거짓말을 깨라,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 다 똑같은 고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진화론의 과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이름은 붙이지만 사실은 과학이 아닌 그 대상 자체가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과학자들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진화론에 어떤 어떤 뿌리가 있을까,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결국 지질학의 시작해서 해석의 변증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결국 어떤 가정과 추측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진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 그리고 유명했던 찰스 다윈, 진화론의 아이콘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다윈도 이런 지질학적인 어떤 해석의 변증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이론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아서 생물학 진화 이론을 만들었다는 것,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화론의 영향, 약간의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결국 이 진화론이 특히 20세기 어떤 영향을 끼쳐왔었는지 한번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수요와 법칙을 따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화론의 영향. 굉장히 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시간 아니면 몇 시간을 나눈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정말 조금씩 나누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오늘날에 사실 과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심리학이라든지 진화 심리학, 진화 사회학, 사실 모든 분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다룬다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원리적인 부분, 과연 과학에 대한 어떤 개념, 다시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밀과 성경적인 창조론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몇 가지 사이언스에서의 어떤 케이스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진화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을치는 점성술과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질학, 그리고 화석, 지층의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비교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의 진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화론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으로까지 알려져 있는 어떤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법,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진화론이 성장하고 퍼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희 어떤 인형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혹시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이에리아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로 화학 쪽으로 이제 학부 석사에 백그라운드가 있었고요. 회사에서 그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관련해서 이제 긍정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체스터, 유니버시티 라체스터에서 화학, 오게닉 LED라는 쪽으로 이제 전공을 했었고, 2010년도에 유학 중에 제가 청정학 세미나를 동부 라체스터 뉴욕에 있는 라체스터 온누리교회 이수정 목사님이 있을 때 제가 세미나를 접하면서 정말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정말 제가 제대로 한번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약 5년 정도 동안을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해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2세대들, 청소년들, 이 진화를 과연 무슨 영향을 줬었는지 정말 너무나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줄여서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과연 이걸 했을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결론은 할 수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걸 제가 보여드렸고, 지금까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썼습니다. 예, 청정학에 관련해서 오늘 많은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헬리모리스 박사, 1962년도에 이 탄생의 홍수라는 책을 쓰면서 근대 청정학 운동의 어떤 피폭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단체들이 생겼고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정학 연구소는 ICR을 만들었고요. 이 연구소에서 나오는 많은 결과들, 자료들을 보고하는 에너지 자이언티스라는 단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켄터키의 청정학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스웨스트 크리에이션 네트워크, 시애틀에 있는 단체에서는 이 청정학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강사들이 그 발표 자료들을 동로드에서 오픈해서 쉐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들을 여기서 첨부해서 제 슬라이드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강사들, 이런 강사들이 만든 자료들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정학회가 만들어지면서 80년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청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보실 수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LA에 있는 청정학 선교, 이재화 선교사님을 통하시는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고, 청정학 탐사여행이라는 거,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어떤 니가시다 요세미티라든지 이런 탐사여행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서 과연 이 지질학적인 어떤 결과들이, 파석들이 과연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의 영역인지 지질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영역인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노함수 같은 그런 사건의 영역인지 정말 분명하게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과학 배우고 김영현 박사님이랑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한 청정학 활동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상당히 많은 파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저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을 이 역사과학 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고 또 오늘 제가 세계관 진화 교과서 임원상 박사님 소위 그 교과서 진화로 개정 추진위에 대한 교진주라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는데 이분의 원칙이라든지 그 내용을 토대로 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V넷.org라는 단체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국가주의 실리콘밸리 쪽 산업세 정학경 공주소 산탁과 이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거기 계시는 동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세라님, 사모님 이 만든 단체인데 차세대의 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보시면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 이 정치 분열, 공성의 어떤 생명,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한인들은 사실 이런 정보에 접할 기회가 좀 적고 좀 느립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리얼타임으로 번역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이트가 되려고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청정학 부분을 받아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었던 자료들이 어떤 주제로 만들어졌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결국 가장 문제였던 것은 결국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과학으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과학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위 오늘날 정치과학, 인지과학, 감성공학, 웬만한 사회과학, 웬만한 학문의 과학을 칩니다.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더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이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실험이 가능하냐, 그래서 실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관측이 가능하냐, 그리고 어떤 반복할 수 있느냐, 재현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실험이 가능한 영역, 실험과학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관측이 안 된다든지 재현, 실험, 반복 이런 게 안 된다든지 사실 과학에서 그럴 수 없는 기본과학이라고 또는 역사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과학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야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TV의 어떤 아주 옛날 아날로그 때부터 오늘날의 추천단 TV라든지 비행기 한 90,
뭐 단순한 비행기에서도 7천 ton 비행기, 그 외에 수많은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많죠. 휴대폰, 뭐 너무나 많은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관측이 가능하고 변화를 관측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들. 하지만 반면에 이런 기온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단세포에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변화되어서 진화되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까? 또는 현재 보이고 있는 어떤 지적적인 어떤 모습들,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모든 지형들이 정말 수억 년에 걸쳐서 다양한 지질학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뭐 몇억 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학교에서 되게 이런 데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화를 믿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관측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관측이 전혀 안 돼요. 관측 결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 너무나 훌륭한 지략적인 어떤 보증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험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스케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모든 것은 어떤 상상, 가정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어떤 기용과학은 오히려 어떤 문학적인 예술에 가까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어떤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 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또는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 오히려 예술에 가까운 분야로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똑같은 과학이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많이 보셔서 익숙해지셨겠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친근한 모습들, 뭐 여기 이런데 과학까지 뭐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트레이너를 선수들이 사람들이 끼고 있었다. 또는 뭐 바다에 배가 보트 항해를 하고 있었다든지, 열심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관측한 시점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시작한 것보다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트레이에 들어가 보니까 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험과학을 통해서 외국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크게, 많이 이런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험 툴을 사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몇 시간째 뛰고 있을까? 그럼 몇 바퀴를 뛰고 있는 것일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바다를 열심히 항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몇 시부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을까? 또는 우리 친구가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몇 가루를 더 먹고 있었을까? 자,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거죠. 이 질문의 대상 자체가 관측 한계에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 어떤 초기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정보가 없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속도로 진행해 왔는지, 또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부족하니.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으로 답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상황, 친근한 상황. 그러나 실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실제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그 한계가 관측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뭔가 실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검증이 가능한 이런 영역을 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하나죠. 과학을 뛰어넘는 게 있죠. 예술입니다. 문학적인 예술. 가정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측은 안 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이런 가정을 한다면, 그럼 이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가정을 통해서 뭔가 많은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과학에 대한 어떤 대상은, 이 관측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다는, 그래서 결국은 추측과 가정, 상상을 동원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세계관의 문제로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험과학과 기용과학을 나누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 분명한 것, 창세기 1장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과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학자는 창조과학에서 증명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장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천년부터 여섯날째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든지 어떤 공창이 갈라졌다든지, 뭐 식물을 만들고 바다가 갈라지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
땅에 기는 것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해라 생각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후에 많이 만드셨다. 그리고 중요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배워왔던 내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 진화론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것과 너무나 상반된 것들이 많습니다. 진화론을 따진다면 태양이 먼저입니다. 지구보다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동물이 진화해서 새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동물이 먼저지 새가 먼저냐. 결국 진화론적인 어떤 내용을 따라다 보면 결국은 성경과 상충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일 거야 라고 믿게 되면 결국 성경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진화론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학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또 성경도 믿고 싶다고, 맞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절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타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적인 내용을 성경에 넣는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협이론들이 많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6일 동안에 별 종류들을 만드셨다. 과학은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한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아니다. 과학이 더 맞다는 거죠. 과학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에 따르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창조학에서 어떤 접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분야,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어떤 기적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경이로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에서 특별히 창세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창조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진화론을 믿게 되면 이 부분을, 이 창세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화로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과학이 틀린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성경의 내용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부정하게 되면 그 창세기에 쌓여있는 모든 내용들, 복음이라든지 괴로움과 죄와 사망, 이런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됩니다.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지키려고 하는, 변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진화론의 영역들, 분야들이죠. 지질학에서 어떤 고생물학, 어떤 인류학, 또는 생물학, 천문학, 그 외에 화학, 역사, 무슨 누구나 말해서 중요하고, 이 모든 부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하나 실험학적으로 따지자면, 실험학적으로 접근하자면 너무나 연구할 것이 많죠.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툴, 이론 너무나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야들, 너무나 끝으로 보기에 다양하게 달라 보이는 분야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본이 무엇이었을까? 언제 이것들이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그리고 누가? 이런 기원에 대한 질문들이 적용된다면 결국 이 모든 극복의 다양한 분야들은 사실 하나로 똑같이 하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단순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관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현재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관측의 한계로 벗어나는 어떤 과거의 상황들, 초기 조건들, 과정들,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측의 한계로 벗어나는 질문들, 결국 그 기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그런 문제,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요약할 수 있는, 결국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 세계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그 보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다양한, 학문적인, 특별히 자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다른 분야지만 실용학적으로 접근할 때 너무나 다릅니다. 툴이 틀립니다. 어떤 이론이 틀립니다. 요구되는 지식이 틀리죠. 그래서 각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의 대상이 기원에 대한 것이었을 때, 그건 언제였을까? 언제부터? 얼마나? 기원이 관심의 대상이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똑같아집니다. 관측할 수 없는 대상, 결국은 우리가 답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재현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고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
이 실험과학으로 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초기 접근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해도 내가 이 분야에 각각의 뭐 수십 년의 노하우와 경력을 쌓은 많은 이론을 쌓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접근해서 능력이 아닙니다. 기원에 대한 내용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상황을 관측한 기록이 있는지 과연 목격자가 있다든지 그 사람들만이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까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 실마리에 어떤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나 관측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찰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목격자를 찾으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있는 어느 쪽에 있는 부분 과연 목격자가 있을까요? 그런 표현은 이런 것들 지금까지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격자가 없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차이 큰 차이. 목격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찰이 어렵다니.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관측 자료고 목격자, 어떤 관찰 기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여기에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어떤 진술이 들어있는 목격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노아홍수라든지 이런 전편적인 사건들 그걸 사용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풀이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창조과학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 네, 그것이 정말 그래서 그 창조과학 에서지 제이스 프레젠트 캐넨이라는 사람이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Exciting to be Christian. 예, 크리스찬만 답을 하니까 기원에 대해서 이런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미국 다양한 사건들, 어떤 최근의 사건이라든지 오래된 사건이라든지 상관없이 그 기원 그리고 과정, 어떤 외부적인 인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과학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성경적인 과정을 접근하느냐 아니면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면 세상적인 세큘러 비유에 의지하느냐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6일 만에.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결국은 그 사람의 가정, 상상에 의지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이 걸려서 천천히 진화되어서 결국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관측 데이터의 문제 아닙니다. 창조론에서 결국은 성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관측 데이터의 문제 아닙니다. 둘 다 실험과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험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해석의 문제, 또 철학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요약하면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 있어서 기원의 문제, 전천대 관측 한계를 넘어가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즉 관측 자료가 없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는 결국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기 때문에, 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믿는다. 결국 둘 다 믿음입니다. 창조론만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음이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다. 너무나 잘못된 그런 인식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해서 표현을 드린다면 창조과학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것과 태초에 티끌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티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둘 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금방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진화론과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스트랄리아 점성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비교를 해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점성술이라는 것은 어떤 별자리를 연구한다든지 별자리를 관측해서 또 어떤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 컴퓨터로 최첨단 어떤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든지 평면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동을 해서 어떤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점성술이죠. 점을 친다는 거죠. 대부분 별자리를 보고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 하지만 이런 어떤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칠 때 별자리를 사용해서 점을 칠 때 그리고 현재 어떤 유한한 관측 데이터 이론들을 토대로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어떤 미래의 어떤 사건은 현재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 미래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요. 미래에 있는 것들을 직접 관찰할 수가 없고요. 그 변화 과정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점성술을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체로 하는 것을 누가 과학이라고 하는, 점성과학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결국은 이 점성술이라는 것과 이 진화론은 너무나 다 대비가 됩니다. 결국 진화론도 현재 이거는 같이 데이터가 있지만 그 시간을 거슬러서 어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럼 논하고자는 대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까지 어떤 경로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본다는 것이죠. 결국은 너무나 완벽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성술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화론은 결국 과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화론은 진화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은 분명히 과거에서 미래로 바뀝니다. 시간은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점성술은 시간이 대량이 가면 현재 시점에서 결국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르면 그 정답은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면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사가 맞는지 틀린지, 이 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성술사들은 함부로 점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좀 지나면 이제 탈락을 하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죠. 동방마사 같은 것들은 정말 잘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성술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물론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입니다. 아무나 함께 쉽게 금액을 못하죠. 왜냐하면 결과가 드러나니까. 하지만 반면에 진화론은 과거를 내다본다면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모르는 것입니다. 점성술과 반대죠. 과거의 대답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프루프가 안 되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위험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화론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학교, 박물관,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분야까지 진화론적인 어떤 인식,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않죠. 좀 재밌는 기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과연 이 지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있었는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현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소위 동일 관련서, 슬로우의 그래주, 천천히 쌓여서 오랫동안 쌓여서 이런 천들이 만들어졌고, 뭐 그 안에 이렇게 화석들이 만들어졌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워왔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는 부분에 사실 이런 노하우스와 같은 객관적인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급격한 대형 사건에 의해서 급격한 물이 흐르면서 수시간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노하우스.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과학행위를 응하면 그럼 어떤 해석이 더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시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가 여러 경우로 쌓여있는 지층, 이 호주에 있는 이런 거대한 지층 계면들을 봤을 때 이 층과 층의 계면이 너무나 선명해서 어떤 침식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위해서는 분명히 침식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죠. 어떤 시간의 갭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거대하게 휘어진 어떤 습곡이라고 하죠. 산 전체가 이렇게 거대한 습곡의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천천히 쌓였다면 쌓이면서 굳어졌을 것이고, 이게 딱딱해져서 이게 어떤 압력을 받으면 이게 부러져야지 자연스럽죠. 과학적으로. 너무나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즉, 이게 굳어지기 전에 순식간에 압력을 받아서 차럽처럼 이렇게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빨리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수많은 층을 꿰뚫어 서 있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죠. 이 보통 지저에서 이 작은 층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나무는 그 오랜 동안 이렇게 형체가 부산해 남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은 나무가 바닥에 이렇게 박혔고 수시간에 층이 흘러서 쌓여서 이 나무가 그대로 형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빠른 메모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980년도에 벌어진 그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 워싱턴주에 있는 이 화산 폭발. 실제로 실험적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어떤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6월 12일자 이 층만을 보시면 이 하루 동안에 이제 거의 사람이 있는 순간 사람 키가 높은 이 층들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자연에서 이런 시점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데이터들은 빠른 메모를 사건, 격변적인 사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떤 하나의 작은 과정, 오래되어서 계시다 천천히 하나의 단순한 생각만을 가지고 만드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앞에서는 사실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층 속에 파묻혀 있던 박스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해석 방법을 보면 결국은 물고기가 죽었고 천천히 묻혔다. 천천히 묻혀서 화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화석은 오랜 시간의 증거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죽으면 너무 쉽게 부패하죠. 물에 뜨기도 하고 떠 있는 동안에 금방 분해됩니다. 그래서 형체를 이렇게 고스란히 유지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형체를 고스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어떤 토사라든지 이런 흙탕물, 지름탕물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벌써 부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의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결국은 순식간에 부패하면 이런 화석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이 있다는 것은 급격한 물의 흐름이 있었다, 어떤 흙탕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결국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위 지질 주상록, 지질시대, 지하화석 컬럼이라는 게 결국은 진화론적인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층이 오랫동안 쌓였다는 어떤 이론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발전되면서 결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잘 아시겠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통해서 수많은 층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층 사이에 어떤 단순하게 생긴 어떤 조개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물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상동물,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한 것들이 밑에 있으니까 아주 고생대에는 단순한 것들만 살았고 수억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결국은 진화해서 동물에서 사람까지 새까지 나왔다 이런 이론을 펼쳐왔습니다. 이론이죠. 하나의 과정입니다. 관찰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이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순식간에 어떤 학계를 통해서 또 교과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하지만 또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거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이론들, 지질학과 또 어떤 생물학, 어생물학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런 전체 체계를 만들었고 그때 우리는 진화의 나무라는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이런 그림을 사람들이 쉽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하지만 시적인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캄브리안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층은 선캄브리안이, 프리캄브리안, 이 층은 캠브리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캠브리안 층을 근거로 계명을 해서 이 위층에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그 화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들 뿐만 아니라 물고기라든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형체가 너무나 분명한 완벽한 형태의 그런 생물들이 이 층을 근거로 해서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 정말 흥미롭게도 이 계면 아래부분에는 거의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소위 캄브리안 익스플로전, 캄브리아의 폭발이라고 해서 진화론자들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 다윈에게도 거의 말년에 가장 골칫거리였던 바위도 인정했습니다. 진화를 인정하는 어떤 중간체 없을 뿐더러 이런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결국은 진화론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골칫거리.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이 캄브리안이 아래층에는 지층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죽은 생물이 없다는 것,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아래층은 홍수 전청,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땅이라는 것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화석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즉 바다 밑에 있는 생물들, 단순한 생물들, 조개류라든지 수영 못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빨리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이렇게 토사가 흘렀을 때는 아래층에 사는 생물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는 것이죠.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인 노아 홍수의 모델을 근거하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깊숙한 곳에 살았던 생물들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묻힙니다. 그리고 서식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서식지가 육지로 올라가고 땅으로 갈수록 이런 복잡한 굳은 생물들이 살았고 포유류가 살았는데 결국 포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늦게 묻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홍수의 근거에서 서식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무시 순서를 설명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바닷속에 살았던 수영을 못했던 것들은 먼저 묻혔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었던 육지에 살았던 생물들은 아무래도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게 산을 올라가든지, 그래서 결국은 파묻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유류의 화석들은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로 바뀌었는데 실제 포유류는 수퍼가 안 나오냐. 대다수 화석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만큼 물에 떠 있었던 시간이 길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노화호수와 같은 직변적인 모델을 사용하면 이 지층의 설명은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훨씬 더 과학적이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층 또는 화석이 생긴다는 것은 빠르게 매몰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층에서 이런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층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쌓여야지만 덮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층이 한꺼번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특히 공룡이 사는 층이 있습니다. 중생대 주광이라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공룡이 나타난다는 층, 수백만 년 되었다는 그런 층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가 멸종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절대 밝혀지지 않는 것들,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그 층을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포유류들, 이런 것들이 그 층에 사실은 같이 발굴된다는 것입니다. 공룡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칼 버더라는 미주리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어떤 응급실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에게 어떤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진화를 증명할 수 있을 거는 절대 진화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계속 공부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여기 17년 동안 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발굴 현장을 조사하고 박물관들을 탐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발굴 쓸 때 어떤 화석들이 층층이 이렇게 발견됐을까 그걸 이제 한번 조사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룡에 관련된다는 쥐라기 층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카네기 멜론에 있는 박물관의 크기와 실제 공룡이 발견되는 층에서 280종류의 포유류 그룹이 함께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전시되지 않습니다. 발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약 100개 정도의 완벽한 요구력들을 보장하는 이런 포유류들이 공룡층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일부 박물관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도 두 가지 이런 포유류들이 역시 같은 층에서 발굴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박물관 어디에 가서 보더라도 전 세계 박물관 어디에서도 공룡과 현재 생물들이 같이 살았던 모습을 전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공룡만 전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공룡만 살았던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후손들을 탐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리빙 파슬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랜드 익스페리먼트라는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슬라켄트라는 어떤 고대의 물고기였는데, 지느러미가 발휘돼서 육지로 나왔다는 그 어떤 번식, 원형이 되는 어떤 동물이라는 것이죠. 물고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살아있는데 모양이 너무나 똑같은 정말 이렇게 수억 년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리빙 파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화석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화석의 수가 많아질수록 결국 이 발굴된 화석들이라든지 현재 살아있는 것들이 비교해보면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살아있는 리빙 파슬이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악어의 경우, 뼈와 실제 지금 살아있는 악어의 경우, 이것도 똑같고요. 메뚜기 같은 그런 화석과 살아있는데 똑같습니다. 잠자리 똑같습니다. 새우, 조개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흥미있는 것은 진화론자들은 다른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학명 이런 걸 붙이는데 지금 모습, 화석에 있는 모습들을 다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그래서 독공에는 너무나 틀린 거죠. 이름이 또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여기 사진 있습니다. 슬라켄트라는 당시에 초기에 발견된 살아있는 화석, 일본 6,500만 년에 살았다가 멸종되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보고되었던 이런 물고기, 그런 사진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같이 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물들 중에서 보면 이 다양한 식물들이 있으면 화석으로 발견되었다가 살아있는 식물들이 결국은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비교해보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너무나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지나는 데들은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가 죽은 식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화석의 모양, 살아있는 모양 똑같습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화석이 변화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사용했습니다만 이 발굴수가 점점 늘어났으면 그냥 화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오히려 반전하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더 이상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중간체 화석도 없을 뿐더러 결국 현재 화석 모양과 과거의 모양,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모양, 화석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 동물과 식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들 있죠. 이게 뭐 수십만 년 전에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모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사용했던 그 모자들이죠. 순식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또 화산재에 휩싸였다든지 이게 돌처럼 단단하게 파손이 됐다든지. 더 재밌는 것은 이 카우보이의 다리입니다. 실제 카우보이의 이 목화 안에 사람의 뼈와 다리가 파손이 된 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카우보이 신발이 뭐 수십만 년 전에 원시인이 만들었던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됩니다. 메이커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것은 웨스트 텍사스 근처에서 발견된 것인데 탄광에서 묻힌 어떤 광부의 어떤 다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펜도 있습니다. 화석화된 펜입니다. 펜이 화석화되면 얼마나 빨리 이게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금방 부패에 불리는데 이게 화석화되려면 화산재가 순식간에 덮어서 화산재가 햄이 썩기 전에 그 햄의 어떤 재료를 치환할 정도로 빨리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일, 그리고 어떤 동굴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굉장한 어떤 석순이라든지 중류성이라든지 석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 오래되었겠다, 수백만 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백만 년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박물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이 사진은 뉴멕시코 카르스베드 캐버이라고 굉장히 규모가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먼저 이 카르스베드 동굴에서 발굴된 이 사진은 박쥐입니다. 박쥐가 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덮였다는 거죠. 결국 박쥐의 이것이 떨어지면서 박쥐를 덮어서 박쥐가 화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위에 이제 어떤 종류성에서 자라고 박쥐가 숙성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쥐가 죽어서 화석이 되려면 이게 진화론적으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려면 이게 박쥐가 남아있을 때 수시간에 부패해버리죠. 박쥐가 썩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박쥐가 죽어서 부패되기 전에 이렇게 덮여서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중류석, 석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얘는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의 바닥에 지하에 있는 어떤 공간입니다. 1923년도에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바닥 밑에서 이런 종류석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링컨 메모리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몇백 년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까? 최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 맞는 어떤 물과 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그것들이 그러면 이런 종류석들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백만 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어쨌든 고생한 적을게는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지층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속도, 시간,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오래된 세월, 거쳐서 만들었다면 이런 것들을 너무 깨버리기 충분한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화론적인 지질학적인 모델이 아니라 객관적인 모델, 노화홍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데이터들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기에 수능부에서 봤듯이 이론적으로 결국 어떤 사람의 어떤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증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인류의 진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저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수십만 년 전에 만들어져서 유인원이 되어서 이렇게 진화하면서 현재 인류가 됐다는 너무나 익숙한 이론들이라면서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짧게 결과만 기억해드리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네안데르탈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토대로 가정하고 추측하고 이론을 만들어서 이것이 당시 유인원이었는데 두개골이 현대인과 비슷하다든지 악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릴 정도로 어떤 특별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유인원이었다 이렇게 배웠죠.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독일의 어떤 박물관에서 이런 전시물들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수십만 년 전에 이렇게 유인원으로 살았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근에 보면 이런 네안데르탈인이 발굴된 어떤 발굴 사이트에서 이 현대의 어떤 현대인들의 유골이 사실은 같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군데 이런 발굴 사이트는 이런 네 군데에서도 네안데르탈인의 유골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유골이 같이 발굴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같이 죽었다는 거죠.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인들은요. 그리고 또 무슨 좀 깊이 미토콘드리아 DNA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의 양이 그 현대인과 일치했다든지 사실은 이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루시라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너무나 어떤 유인원의 인류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1974년에 발굴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뼈 정도만 발굴됐었습니다. 40% 정도. 하지만 연대를 보니까 300만 년 전에 살았다. 대대적으로 발표됐었고요. 책에서도 나왔고 어떤 인류의 어떤 최초의 어떤 유인원이다. 대대적인 광고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걸 토대로 뼈를 토대로 해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박물관에서.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이 두개골 몇 개 가지고 이런 얼굴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상에 불과하고요. 보시면 발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눈으로 바로 완벽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틀 같은 거 이거 모릅니다.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모든 것이 다 상상에 불과한 그런 결과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 그의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다는 거죠. 결국 보니까 긴 팔도 결국 침팬지 격과 똑같다. 그리고 투뼈 결국 침팬지 격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리고 위에 랩본 결국 침팬지 격과 너무나 유사하고 그리고 긴 다리 원숭이와 너무나 닮았다. 두개골도 침팬지 사이즈다. 결국은 원숭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대대적으로 실릴 때와는 반대로 이런 결과들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지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은 여기까지는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나머지 사실들은 못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브라스카인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22년 네브라스카에서 발굴되었고 발굴되자마자 또 굉장한 세계적인 어떤 열풍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런던 뉴스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원시처럼 이렇게 거기서 네브라스카인이 살았다. 런던 뉴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까 정작 발굴된 것은 투표도 없었고 두개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작 발굴된 이런 어떤 발표를 하는데 발굴되어진 것은 어금니뼈 하나였습니다. 어금니뼈 하나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금니뼈 하나. 근데 사실 이 어금니뼈도 돼지의 것이었습니다. 예, 이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들은 똑같은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서 공유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안 된다는 거죠. 묻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오게 봅니다. 그래서 진실이 묻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피트 다음에 영국의 1912년 영국의 피트 다음이라고 해서 이 발굴 현장을 지금 다시 있고 입사하고 세미나 사람이 대대적인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트 다음에 관련돼서 당시에 1912년에
다윈의 이론이 입증됐다. 다윈의 이론이 입증되었다. 생생하게 다윈의 이론을 증명한다까지 대대적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간 교과서와 박물관을 장식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윈의 이론이 맞다. 확실하게 지지한다. 너무나 완벽한 증거다. 이렇게 소개가 됐었답니다. 하지만 40년 뒤에 결국은 이 투표 조작된 것이다. 위조된 것이라고 결국은 판명이 났습니다. 투표만이 아니라 투표는 결국 이 그라인더로 갈았다는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 화학약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케미컬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대대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40년 뒤에는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인지 알고 자라왔다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발표된 결과들은 결국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저도 이런 데이터들을 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지층, 어떤 화석, 이런 것들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보듯이 결국은 어떤 관측이 안 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추측과 상상에 의해서 만드는 이론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설명을 못했죠. 인류의 화석에 있어서,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결국은 지질 주상도에 근거했습니다. 생명이 진화한다고 믿었고, 이론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인류는 가장 그 윗단계에 있던 대상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론들이 밝혀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까마지 안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창조학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창조학은 결국 계속 중요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내 시간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같이 동명소 연대 측정법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진화론을 지지하는 오래된 연대를 지지하는 그런 과학적인 툴이 있지 않느냐. 너무나 잘 알려진 방사능 연대 측정법,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그런 기법이라는 과학적인.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또는 어떤 카본,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제한 잘 알려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질시대의 그 지질연대표가 결국은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법이나 이런 과학에 의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수백만 년 이 역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사능 물질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사능 원소가 우라늄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칼륨, 루비디움, 질소, 탄소 이런 것들 화학 시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이런 큰 원자들 이런 것들은 대기 이상에서 좀 불안정합니다. 덩치가 크다든지 아니면 불안정하면 또는 어떤 이 원자의 논리입니다만 어떤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만 이 핵자에서 소위 양성자, 중성자 이런 숫자들이 너무 많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분별하고 합니다. 또한 재미있어서 사실 원자를 보면 원자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원자 핵이 차지하는 그 부피는 굉장히 작습니다. 어떤 일례로는 원자의 크기가 2분만 하다면 원자 핵의 크기는 2분면은 티끌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핵은 작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원자의 무게를 좌우하면서 티끌만한 핵의 무게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의 수와 양성자 수는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성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또한 지금에서 이런 원자가 실제로는 전자가 전체 부피를 사이즈를 결정하지만 전자와 핵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공간, 이 룸과 티끌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겁고 하지만 사실 대다수는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행체라든지 모든 것이 결국은 대다수 이걸 압축해서 결국 핵만 남게 하면 이 모든 물질은 결국 부피가 없어집니다. 티끌만 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지구도 커 보이지만 이것을 압축해서 결국 줄이면 정말 티끌만 해집니다. 탁구만 해집니다. 예, 그런 재밌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돌아가면 일부 몇 가지 이 우라늄에서 납이 된다든지 또 탄소에서 다시 질소가 되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이런 것들 자연적인 붕괴를 통해서
안정한 상태가 돌아가는 어떤 물질의 어떤 특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나무가 되는데, 그리고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저희 반감이라고 하는데,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반감이가 약 4억 5천만 년, 4억 년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그 붕괴를 관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extrapolation, 분사를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칼륨, 루비도 비슷합니다. 거의 몇억 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탄소에서 질소가 돌아가는데 5천년, 5천년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소들은 어떤 암석이라든지 어떤 지질 층의 어떤 연대를 측정하는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탄소, 동위원소, 어떻게 보면 유기물, 생명체 그런 것들을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우라늄, 루비늄, 칼륨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의 방사능 동위원소다라고 그냥 취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현재 어떤 다른 것으로 변했다, 나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했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에 나왔던 이 그림이 있죠. 결국은 현재 관측되는 어떤 문제가 있고 저희가 관측하지 못한 초기적 정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초기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과연 초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고요. 이 붕괴율이 현재 관측되는 속도가 과거에 당시에 똑같았는지 모릅니다. 관측이 안 되고. 그리고 붕괴가 진행되면서 그 중간에 어떤 컨테미네이션이라든지 어떤 외부 효과는 유실이라든지 유입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처럼 안다고 가정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가 거의 모래시계입니다. 결국 어떤 동원소라는 것들은 모래시계에 비하면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모래시계 사용할 때 모래를 채우고 처음에 바닥에 모래가 없었을 때 모래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전체 모래가 떨어지는데 1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떨어지면 1시간이 걸렸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변화율 또는 반감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딱 단지 그 변화 속도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는 현재 관측을 하는 속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료 샘플을 측정해서 우라늄의 샘플이라든지 루비늄, 칼륨 이런 것들의 샘플을 어떤 땅 속에서 채취해서 그 양을 분석하고자 할 때 과연 그 초기 원소가 붕괴되고 난 뒤에 원소들이 섞여 있을 텐데 어떤 샘플에 우라늄이 있고 나비 있을 텐데 우라늄이 절반, 나비 절반 있다고 해서 그럼 이 초기에 과연 이 샘플에 우라늄만 있었을까 모른다는 것이죠. 이 초기 당시에는 나비 정말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나비 있을 수도 있었지. 그리고 또 이게 붕괴가 진행되면서 정말 붕괴 속도가 당시에도 똑같았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가 이쪽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모래시계를 이렇게 세웠지만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건 다 떨어지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모래시계를 두고서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봤을 때 얼마나 떨어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렸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누군가 건드렸다든지 유입이 있었다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다고 가정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래시계를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에 흔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일정한 속도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닥에 쌓여있는 양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스란히 위에서부터 떨어진 양일 것이다. 무슨 가정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측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가정해야지만 이 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정보 이런 발표된 자료도 있습니다. 칼륨 아르곤 어떤 원소의 여러 측정법을 봤을 때 사실 그 데이터들, 얻어진 데이터들 중에 버려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때 그 데이터들이 흔히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 즉 지오로지컬 타임스케일, 지질 주상도에서 나와 있는 연대와 비슷하냐 아니냐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질 연대표에 나와 있는 시대와 비슷한 데이터를 이 분석법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희한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것보다 너무나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데이터를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주관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방사능 인덱스 측정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알고 있는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분화했던 화산들이 많이 있죠. 하와이의 수많은 화산들,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화산들이 분화했었죠. 여기서 샘플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샘플들을 취해서 어떤 연대 측정소에 의뢰가 보내집니다. 단지 이 샘플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샘플이 이 화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기 공룡이 발견되었던 공룡뼈가 발견됐던 어떤 중생대에서 나온 샘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준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주고 나면 나오는 결과들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200년 전에 보관했던 화산에서 취한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구성했을 때 1년 60만 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부분 다 최근에 보관했던 어떤 화산들에서 얻어진 샘플들을 보냈습니다. 거의 뭐 3천만 년, 주로 몇백만 년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죠. 초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만 취해서 지식 주장도와 비슷한 데이터들만 취했기 때문에 결국 방사능 공유에서 측정은 근거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 농해는 측정도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어떤 외부의 어떤 카즈믹 우주성에 의해서 유기되었다가 질소가 이렇게 탄소를 잠시 내렸다가 탄소가 다시 질소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이 탄소가 CO2가 됐을 때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마신다든지 어떤 식물을 흡수한다든지 했을 때 체내에 쌓인다는 거죠. 체내에 쌓였을 때 흡수되고 나가고 반복하기 때문에 일정한 상태 농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점부터 체내에 쌓여있던 탄소가 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이 동위원소 시계가 그때부터 작동된 것이죠. 죽고 난 뒤에 쌓여있는 것들 중에 얼마가 나갔는지,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지 그걸 관찰해서 변화력을 알기 때문에 결국 연대를 추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감기가 5,6,0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약 이 반감기 양이 10배라든지 한 6만 년 정도만 지나면 실제 관측 가능한 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측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6만 년 정도가 더 오래됐다. 아니면 관측된다. 그러면 비교적 최근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유기물 최근에 준 것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방사능 공유에서 측정부터 초계량이라든지 어떤 당시의 변화 속도라든지 또 외부 유입 여부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결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최근에 죽은 여기 바닥 이런 거 최근에 죽은 것들을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1300년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모노스는 조개류인데 살아있는 조개류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보냅니다. 2300년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초기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 그리고 또 어떤 얘들은 현무암청, 어떤 굉장히 두꺼운 현무암청이 있었는데 그 아래 바닥에 보니까 어떤 나무 조각이 파묻혀져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무암 샘플, 나무 샘플을 동시에 이 연대 측정을 해서 샘플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쉽게 생각하셨듯이 나무가 있었고 나중에 나무로 덮었다는 거죠. 나무가 먼저 있었고 현무암이 덮었다는 거죠. 화산이 터지면서 나무를 덮어서 이런 그대한 암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산이 터지기 전에 나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용암에 덮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나무는 약 4만 년, 현무암은 뭐 45, 400, 하여튼 너무나 틀린 나무가 더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너무나 결국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 조건 없이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얻어지는 당연한 거죠. 이런 반증 예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거는 뭔가 분석 오류야 아니면 분석 중에 어떤 컨테미네이션으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어떤 지질 주장도에 근거한 데이터가 유사한 그런 관측 데이터가 취한다는 거죠. 이것이 동위원소 측정법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일반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으로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질시대의 어떤 해석의 관점의 변화, 그것이 18세기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당시의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19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그때 한번 공유를 했었고요. 창조과학교 설립됐다든지 한국창조과학교 진흥을 80년 미국에서 1963년도에 어떤 학교에서 성경이 나가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활동이 나면서 그리고 87년도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창조를 가르칠 수 없는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는 이런 법률적인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캐톨릭에서 교황이 1999년도에 사람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교황이 발표를 해버리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700년도 18세기에 그런 왜 이렇게 급격한 지층 형성 과정에 대한 어떤 지질학적인 해석 모델이 전통적인 초대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모델에서 진화론적인 모델로 바뀌었나 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자연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된 지구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구가 한때 뜨거운 불덩이였는데 천천히 식었다는 거죠. 대륙이 천천히 쌓이다가 바다에 가라졌다가 연기되면서 지층이 만들어졌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든지 이런 이론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쌓아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 결국 동일과정설이라는 이론을 체계화하고 프리스프로 지하와 이런 책을 만들면서 결국은 학계라든지 전체 이런 오래된 지구설, 동일과정설을 전체 들고 보고 싶다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종교개혁, 르네상스, 인본주의, 자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시대적인 맞물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50년에 그때 당시 살았던 찰스 다윈, 결국은 이 지질학의 해석의 이런 추세, 찰스 다윈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찰스 다윈이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질학에서의 어떤 해석의 변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지층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생물 진화도 이런 충분한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생물도 충분히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생명의 진화 이론을 찰스 다윈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윈도 이런 해석 변화에 결국은 영향을 받았던 피해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00년도에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연주의, 인본주의, 신학 부분에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진화론과 어떤 인정차별주의 그리고 어떤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막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 말에 여기는 있지 않지만 소위 우생학이라는 유제닉스라는 우월한 인종이 있고 열등한 인종이 있다. 진화론이 근거로 했을 때 그래서 우월한 인종이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시민주의가 생겼었고 열등한 인종은 없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인종차별이 급격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마가렛 스탠이라는 사람, 이따 좀 기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열등한 인종은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하는 모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생활이 있었죠. 그리고 스톱 트라이브, 원숭이 재판이라는 일명 잘 알려진 원숭이 재판이라는 것이 1920년대 미국에서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당시에는 미국은 진화론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단체, 시민자유연맹이라는 이런 곳에서 어떤 진화론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지고 오고자 어떤 계획, 어떤 홍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톱스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가르치게 해서 법을 어기게 해서 법정까지 가지고 와서 공론화를 만들므로써 미국 전체에 이슈화시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재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을 생중계를 하다시피 해서 미국 전역에 이걸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과정 중에 진화론을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와 검사로 이렇게 나서서 공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은 이 재판이 진화론을 공부하는 효과를 만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구나. 성경은 너무나 좀 비합리적이야. 진화론에 비해서 비과학적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당시 전체 미국의 기류가 진화론을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3년 히틀러, 제가 잘 아는 히틀러가 결국은 진화론에 근거해서 나치 이런 걸 만들고 결국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태인 학살을 했거든요. 결국은 진화론을 근거해서 인종차별에 근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넘게 학살하는 그런 많이 일어났었죠.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우리는 창조를 주장하지 않아. 결국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을 옹호하는. 인본주의도 결국은 그대로 이 진화론을 옹호하는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결국 모든 것이 다 진화를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줄리안 허틀이 다윈의 불독이라고 이런 사람. 다윈 기념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윈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이 너무나 크게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창조를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1960년 현대 모습 오래전 정치문에서 창조하고 걸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대세는 진화론 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하고 1962년, 63년 미국의 헌법재판소 그래서 결국은 학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갖고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몰아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몰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기도문을 비헌법적입니다. 결국은 성경과 기도 주기도문을 몰아냈습니다. 이때부터 급격한 변화들이, 사회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러니컬도 진화론 진영에서 계속 중간체 화석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발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년도 어떤 진화론의 어떤 또 다른 대국적인 제이구드나 스티븐 제이구드라는 사람 중간체 화석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구도들이 많이 시작했고 중간체 화석은 없다. 이 진화론 이렇게 천천히 스로잉 그래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화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변화해서 새로운 종이 생긴다. 정말 말을 바꾸는 이런 이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시카고에서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시카고 자연사학원에 모여서 과연 이 진화의 문제가 지금 중간체 화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회의를 했답니다. 그 중에 코린 페더슨이라는 영국의 박물관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참여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타면서 이제 물어봤다면서 회의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서 밝혔습니다. 자기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정말 진화를 뒷받침을 할 만한 중간체 화석이 있느냐, 논적이 있느냐, 데이터가 있느냐 물어봤지만 물어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앤서를 쌓여 아무도 실제 어떤 뒷받침을 하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잘해버렸다고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결국은 이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고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63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성경을 몰아내고 주기도문을 다 몰아냈을 때 그리고 진화론을 교과서에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사실 케네디 대통령은 진화론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화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성경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64년도에 벌어진 일들을 토대로 공교롭게도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3년도와 너무나 잘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범죄들 결국은 이때부터 급증합니다. 그리고 성병 결국은 63년도부터 또 한 가지 결혼하지 않은 동거하는 형태의 어떤 언메리드 커플 급격하게 생각합니다. SAT 스코어 64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연방에서 진화론을 교과서에 주입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학교에서 몰아내기 시작했고 기도를 못하겠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6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많은 변화들이 급격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렛 싱어라는 플랜드 페어런트라는 남자 그 우생아 유제이스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단체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알고 보시겠지만 1916년에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플랜드 페어런트 왜 만들었을까요? 열등한 인종들은 like, oriental, Jewish and black 동양인, 유대인, 흰들 이런 열등한 인종들은 she told them pure and weak 인간 잡초다 이렇게 생각을 공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을 결국은 죽이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없고 어떤 마스터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이퀄 스태프로 출생을 조절하는 것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이런 모토에서 이런 표현을 지금 거의 뭐 한 1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100년 뒤에 2015년 올 초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시리즈 크리스천 법률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 표현은 이때 만든 단체인데 작년 한 해 33만 명 낙태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가 연방정부의 세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 낙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5천억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많이 줄일수록 자기들은 이윤이 남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표현으로 단체가 100년 뒤에 지금 이전도까지 엄청난 비즈니스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서 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굉장한 그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학교에 결국은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몰아냈을 때 너무나 알지 못한 말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보면 안타까운 사람. 어떤 유행, 어떤 시대에 유행이 흘러왔을 때 사실 그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이 유행이 너무나 좋아 보이거나 하면 눈에 보암직하고 귀에 들림직하면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결국 그 어떤 문화가 잘못되었는지 뭐 좋은 것인지에 관해 결국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의 공급자가 있지만 문화의 수요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급의 원인에 결국 수요가 있을 경우 시대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없어지지 않는 결국은 진화론도 그런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또 다른 명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제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급만 있어서는 안 되죠. 결국은 시대적인 수요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원 상황인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내용을 듣습니다만 결국은 디모데 후서의 현 시대를 얼마나 잘 이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럴 때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고 대신에 어떤 그들 자신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간지러운 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사들을 결국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떠나고 결국은 신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너무나 그들은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과학을 빼지 말아야 된다. 창세기의 내용이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과학적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좀 고쳐야 돼. 좀 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내용으로 고치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죠. 과학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고 초기에 보여드렸듯이 뭐 화학, 뭐 유전, 천문학 사실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조과학의 이 사례들을 다 보여드린다면서 불가능한 수십 시간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 기원에 대한 주제,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